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훈입니다. 저희 단체가 지난달서부터 라이프스토리 코리아 인생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청 강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이영 대한성공의 신부님을 모시고 강연을 오늘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영 신부님은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센터장이시고요. 우리나라의 이주민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고 또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일을 지금 21년째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거의 개척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영 신부님 모시고 제목은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 외국에서 오는 이주자들 및 또 그들의 자녀들 문제까지도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영 신부님 직접 인사하시고 강연을 시작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장으로 있는 이영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 역시도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지만 그림자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주 관련된 일을 시작한 지가 2003년인데 지금 이제 21년 차가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마석 가구 단지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마석 가구 단지를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마석 가구 단지가 조성된 배경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 한센인들이 소록도에 계시다가 이제 육지로 내륙으로 나오시게 됐는데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국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천갈로 신부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한센인들을 보시게 되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마석에 있는 지금 녹촌리라는 땅 5만 평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선교 자금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한센인들을 모아서 정착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이제 성생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양돈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립갱생을 하시다가 80년대 이제 후반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환경 수질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그 양돈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돈 사업을 하던 축사 건물들을 다 개조를 해서 이제 임대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가구 공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구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 사회는 또 3D 업종에 한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가구 공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처음 가서 외국인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나이도 이제 거반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도 잘해요. 저는 그 친구가 거기 가서 내가 좀 영어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공장에서 일 끝나고 돌아왔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가 공장에서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또 이제 가고 있는데 또 자기를 불러서 돌아보니까 목장에서 풀 뜯어먹는 소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가 너는 나랑 똑같아. 뭐가 똑같은데 너 한국에 올 때 여권에 도장 받고 들어왔지? 나도 한국에 올 때 귀에 도장 받고 들어왔어. 아마 수입서였나 봐요. 그러면서 너랑 나는 똑같아.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길래 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필요 없으면 기계처럼 버려질 거야. 나도 목장에서 일하다가 쓸모 없으면 고기가 될 거야. 너랑 나랑은 똑같아. 이 이야기를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이 친구를 친구로 생각했고 인격체로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동물, 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하면서 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자기는 동물, 소라고 생각을 했을까? 본국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다가 쓸모없으면 언젠가는 기계처럼 버려질 거고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04년에 SK 그 외국인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 받을 때 썼던 시가 달 전화기였어요. 달을 보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 대상을 받고 나서 이제 박노해 씨가 이 친구 시를 보고서 같이 시사 잡지에다가 시를 몇 편 실었어요. 그런데 그 시를 싣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법무부 출입국에서 쪽집게 단속을 해서 강제 추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하는 사업장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여러분들 지금 놓여 있는 책상, 다 우리 친구들이 만듭니다. 이 도색 작업하는 거요, 한국 사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평 정도 규모된 공간에 비닐을 쳐놓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만 들어가서 이 도색 작업을 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 심지어 먹거리들도 다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농촌에는요, 노인들이 다 계셔서 그 수확을 할 사람들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하물며 오늘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는 침대, 우리 마석가구 공단에서 지금 친구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 생활 가운데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대하지 않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 제가 20년이 넘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제가 그 바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공장들이 다 있어요. 저희 마석가구단지 공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밀집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1층에 공장이고요. 그리고 2층은 간이시설로 만든 기숙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안에는 또 슈퍼들이 한 10대 개가 있는데 각 나라 식료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터와 생활 공간이 결합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곳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 제가 공장에 잘 못 가요. 왜냐면 일 끝나고 저희 센터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장에서 일하다 막 왔는데 눈이 다 충혈이 되어 있어요. 이 가구 공장에서 이 가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 화학염료 뭐 이런 걸로 눈이 충혈이 되고 머리가 하얗게 덮여져 있어서 와요. 근데 제가 공장에 가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안쓰러워서 잘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임금 체불이 1년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세한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이렇게 많아요. 특히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100% 임금 체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외국인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고, 특히나 산재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죠, 박사님? 예. 근데 OECD 국가 중에 산재가 높은데 내국인들의 산재보다 더 높은 게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1년에 8,000명이 산재를 당하고요. 사망으로 죽어가는 외국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인원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미등록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재를 당하더라도 공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아요. 왜?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상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병원비 얼마 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 내에 도사리고 있다. 또 이제 그 한국에 와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업장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뭐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내국인들이 숙련도가 느려지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폭언을 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그냥 재밌는 얘기, 이거 실화입니다. 이제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제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막 이것저것, 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일을 가르쳐 주고, 이제 조금 이제 사장님은 딴 볼 일을 보고 계시는데, 이 외국인이 갑자기 사장님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아니, 나한테? 막 그러면서 이제 화가 이제 잔뜩 나서 가셨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다른 외국인 통역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외국인이 일을 하다가 처음 일을 하니까 작동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친구는 이 기계 이름이 개새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장이 일을 가르쳐 주면서 야, 이 개새끼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 이건 이렇게 똑바로 좀 해. 하면서 계속 개새끼 얘기를 하니까 이 기계가 개새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알아. 사장님, 개새끼 고장 났어요. 이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희 동네에 사실 실질적으로요, 개새끼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슈퍼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장님한테, 가게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이 물건 얼마예요? 물어보면 사장님이 개새끼야 1,000원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 사장님한테 사장 개새끼야 이거 돈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만연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왕지사 얘기했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 이거 다 실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공장에는 사장님이 너무 많아. 사장님도 있지? 또 사모님도 사장님이래. 그리고 또 찾아오는 손님도 사장님이래. 다 사장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 우리는 우리 공장에 있는 개도 사장님이야.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거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지만 실상은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외국인들이 겪는 것 중에 이제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제 단속과 관련된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해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서 강제 출국시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도 미국 사회 내에 한국인들 미등록자들도 죄송합니다. 미국에도 많고 일본에도 미등록자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괌이나 사이판 뭐 이런 데 가서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불법 딱지를 붙여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긴 한데,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건강권이나 교육권이나 모든 것에 다 배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단속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단속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적어도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좀 비근한 예일 수 있는데 1994년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산업연수생 제도가 어떤 거였냐면 말 그대로 연수생이었어요.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연수생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산재가 발생을 해도 보상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5년에 명동성당에서 산업연수생들이 몸에, 그 추운 겨울날 쇠사슬을 몸에다 묶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재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다친 그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 발 잘리고 한국에서 보상해주지 않은 사진들을 찍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그래서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산재뿐만 아니라 단속이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었다. 마석도 소위 이야기해서 출입국이 정해놓은 우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적어도 주기적으로 한 4-5번 단속이 오기도 했고, 많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을 단속했었는데, 2005년에는 단속이 들어왔는데 그 차량을 제가 막았어요. 이 친구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냐. 현행법을 어기긴 했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공장주들도 나오고 뭐 지역 주민들도 나오게 됐는데 제가 그 차량을 막고 있다가 한 10시간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출입국에서도 이제 단순 불법 체류자는 자진 출국하는 조건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도 어쨌든 간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 조치를 당해서 근데 어쨌든 출입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충분히 그렇게 인정해서 뭐 무혐의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제 2008년에 출입국에서 93명, 경찰 115명이 그냥 일제히 들어와 가지고 126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인 기숙사 문을 부시고 들어가고요. 공장에 무단 진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10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법무부가 적어도 저는 무자가 없을 무 같아요. 법이 없는 부서인 것 같아요. 네? 집행을 하면서도 사업장에 진입을 할 때 공무원이라는 표식을 공지하지도 않고 미란다 원칙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숙사의 사생활이 존재하는 곳을 문짝을 붙이고 들어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법치국가에서. 여러분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 초반대인가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그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거기서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호소가 아니라요. 이중으로 된 쇠창살이 있는 감옥소예요. 범죄자들 가두는 곳이. 외국인 보호소는 말 그대로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외국인 중에 한 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보호소 방에 불을 냈는데 보호소에서 그 열쇠를 찾지 못해가지고 갇혀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우즈벡 분이 계셨는데 임금체불 400만 원을 한 3개월 동안 받지 못하고 거기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오래 계셨느냐? 그 임금체불을 받고 가야 자기 딸이 결혼하는 결혼비 그거를 가져가려고 그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물리적 방법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출국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취지에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 변화의 구조 변화들도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변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전화카드를 썼었는데 국제 전화카드.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동전, 그죠? 코인 동전을 넣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하면은 줄이 서 있잖아요. 본국의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려고 줄이 서 있다 보니까 다툼도 생겨요. 그런 다툼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제 카드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화상 전화를 하게 되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전화 결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첫째가 본국에 있는 동생들이나 가족들의 생계를 송금해줘요. 근데 뭐 지금 저희는 뭐 우리 여기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때 형제들은 한 7, 5 막 이랬죠. 저도 3명인데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에는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형이 여기 와서 결혼하면 동생들이 결혼을 못 합니다. 마시 결혼을 해야 첫째가 해야 동생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형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아는 분들 중에 소개를 받아서 여자분을 소개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로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근데 또 이제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전에는 뭐 지금처럼 현대화식 뭐 화상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유선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만 보낸 거예요. 사진 보고 아 이렇게 생긴 여자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한 몇 년 후에 본국에 가요. 갔는데 공항에서 만났는데 사진이랑 뭐 이런 뭐 웃지 못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이제 한편으로는 전화 결혼식이 이제 애절한 결혼식,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도 없고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도 없는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 구조도 우리 한국 많이 변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그 구인하는 데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지금 뭐 또 가사 노동까지 지금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의정부에 있는데 의정부 역 주변이 있었고 저희 집을 걸어가려면 이제 거기 거쳐가야 돼요. 근데 거기 모텔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가지대도 많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간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안마 시술소, 안마하는 데들 간판들이 막 걸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금액이 싸졌어. 한 3, 40만 원 하던 게 한 10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태국에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마사지업 쪽으로. 그러니까 단가가 확 떨어진 거죠. 2018년에 이제 동계올림픽 하면서 이제 태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한 10만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또 거기 지나치다 보면 이제 모텔들이 있는데 모텔들에 자꾸 중국말이 들려요. 거기 중국 사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사람들이 여기 있지? 그랬더니 장기 투숙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동포들도 이제 한국에서는요 고령화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건설 현장에선 일을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거를 소개하는 중개업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십장으로도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족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는 이것도 이제 변천사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마석에서도 상당 부분 가게 이거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제 다시 한번 컴백하면서 센터에 가서 집에 보니까 소파가 없더라고요. 집이 좀 넓은데 사택이.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 흠집 나고 판매하지 못하는 소파 하나만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책상도 뭐 필요한 대로 얘기하면 갖다 줬는데 없대. 무슨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만 중국산
필리핀산, 인도네시아산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이젠 제작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럼 니들은 너희들은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인테리어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 코로나 2000년부터 2022년 요때까지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있었을 때 영향받지 않은 게 인테리어였어요. 예. 왜냐면 인테리어 코로나 때 다 내부 수리하고 내부 다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들 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로 많이 전환되고 이렇게 한국 사회도 이제 그 산업의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가 바뀌면 외국인들 역시도 이제 많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만난 친구들 몇 명 기억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람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좀 그 얼굴이 좀 괜찮죠? 제가 젊었을 때는 권상우 닮았다는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태진아 닮았다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근데 이 람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건장하고 체격도 좋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야, 너 네팔에서 영화 배우나 하지 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 저희 동네 보학슈퍼라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신부님 이 친구 좀 큰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한양대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그래서 무슨 암이지? 얘가 건강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 입원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본국에서 혹시라도 죽는 것보다는 네팔로 돌아가서 가족한테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퇴원 수속을 시켜서 나오는데 병원의 수간호사님이 요만한 캡슐을 하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아, 이 친구 정말 죽나 보다. 그걸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남양주 성공회 교회에서 아마 최초로 세례를 받은 친구일 거예요. 가기 전에 본인이 신부님 저 세례 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 힌두교인데?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신명으로 이제 세례를 줬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팔로 가면서 도착하기 전에 히말라야 산맥이 쫙 펼쳐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빨리 나서 저 히말라야 산 같이 등정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안내를 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거짓말 안 하고 3개월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나중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이 친구가 가기 전에 1년 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네팔에 들어와서 뇌에 구멍이 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산재예요. 이 7년 동안 일했던 곳이 철제 의자 만드는 스프레이 공장에서 일을 했던 친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돌아간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겉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몸이 망가져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 알리라는 친구도 사실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그 인테리어 일을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는 그 사업장 하나를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들어가서 일을 해요. 한 달 동안 24시간 일을 해요. 거반, 잠 안 자고. 예.
그러면서 받는 게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목돈을 벌기엔 좋죠. 그리고 한 달, 두 달을 쉬어요. 예. 그 500 받은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야, 너 돈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적당히 해라. 근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가고 나서 이제 돈을 조금 모은 걸 가지고 슈퍼를 했어요. 예, 슈퍼를 하면서 또 이 녀석이 기발한 생각을 한 거야. 방글라데시에 가니까 슈퍼에 그 우리나라 마트 같은 데 보면 카트 있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물건 담는. 거기 그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카트 만들어서 슈퍼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어유 대박을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3년 있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혹사당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여기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제 2003년에 갔다가 2019년에 다시 컴백을 했었는데 2003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년 됐다 그러면 야 10년 너무 오래됐다. 그냥 고향으로 가지 왜 안 가고 그래. 2019년에 갔는데요. 30년 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머리가요. 저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예요. 이제 50대가 넘고 6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전혀 모른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벌써 20년이 되고 뭐 어디 불려다니면서 막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막 뭐 토론회에 가서 발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금도 오늘 같은 자리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은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뭘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또 그동안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4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과 우리 한국 그 외국 인력 정책에 관련된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 바로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그 책 중에 제가 두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언주라는 그 네팔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랑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코로나 때 이 친구가 이제 그 네팔로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 그러니까 너 빨리 네팔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짐을 다 싸고 네팔로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 이 비행기가 뜨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주 씨가 이제 네팔로 돌아가지를 못했는데 그 언주 씨 어머니가 이 언주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품 정리를 어머니가 이제 하시면서 그 아버지 수첩에 보다 보니까 언주야, 너 아버지 수첩에 너의 사진이 있더라. 이 얘기를 이제 엄마가 언주 씨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언주 씨가 그 얘기하면서 이제 막 울길래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좀 복받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한 또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 이제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주 씨랑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도 좀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그 로즈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일하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생일날이라고 그래서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 기숙사 바로 그 지하에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에 기숙사에서 그 지하 공장에서
신발 깔창 만드는 기계를 낮이 아닌 밤에, 밤에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녁 때 저를 초대를 해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지하에 내려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여성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 로즈라는 그분도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 처음 온 날짜, 비행기 시간, 도착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1991년 12월 15일 오후 5시 40분. 이걸요, 30년이 되도록 잊어먹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희 부인이랑 결혼한 결혼식 날짜도 저는 가물가물한데 30년이나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했던 그 도착한 날짜를 왜 기억하고 있을까? 네. 결국에 이 로즈라는 친구는 2023년 1월 16일 오후 10시 50분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네, 제가 공항까지 바래다 줬고요. 그래서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겪었을 이주 여성의 노동에 그런 건 뭐였을까? 가기 전 한 달 전에요,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숙사로 내려갔는데, 기숙사가 발목에 물이 차 있었어요. 로즈 왜 이래요? 그랬더니 보일러가 그 추운 겨울날 그게 터졌대요. 아니 터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생활을 해? 그랬더니 야 빨리 사장한테 얘기해서 기숙사 사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랬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해? 그랬더니 그 로즈 씨가 한 얘기가, 조금만 있다가 나는 필리핀 갈 건데, 근데 사장은 뭐라 그래? 사장은 여기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너 나가든지 여기 있든지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저희 센터에 쉼터 공간이 있어서 데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센터에 같이 있다가 그 날짜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동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얘기 먼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꽤 됐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가장 도심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동 고시원에서 묻지마 사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한국 사람이 그 고시원에서 불을 질러 놓고 거기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국 동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 듣고 그 화재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미안하지만 제가 그 화재 현장 그 방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평 규모 되는 방 안에 뭐 침대랑 딸랑 하나 있는 건데, 테이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 있는 테이블 위에 그 시커멓게 탄 주먹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방에 계셨던 돌아가셨던 분 누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 화려한 번화한 신사동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남은 밥을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그걸 저녁 식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 끼니도 못 드시고 돌아가신 거죠. 예. 중국에 있는 딸 둘 결혼시키고 학교 보내고 하는 데에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한편으로 그 중국 동포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심하죠. 예. 근데 북미나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또 다르고요. 그죠? 아마 김전인 장군이 살아생전에 한국에 왔으면 아마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했을 거예요. 그죠? H2 비자밖에 허용 안 하니까. 가족 동반 허용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동포들에 대한 차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때부터 뭐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적극 장려하고 뭐 이런 일들, 또 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뭐 그래가지고 뭐 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농촌에서 결혼 이제 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소도시로 이제 또 몰리기 시작했고, 거짓말 안 하고 저 센터에 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도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동남아 여성 하나 결혼하게 소개시켜달라고. 예. 또 마찬가지로 현수막들 쫙 걸려있죠? 중개업자들이. 예. 제가 본 현수막 중에 하나 뭐 있었는 줄 아세요? 결혼 이주 여성 자기네들이 이렇게 맺어주는데 교환도 가능. 예. 자기네들이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 교환도 시켜준대. 인신매매, 그리고 이제 상품화가 된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불거지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목적은 어쨌든 가난의 하나의 탈출구고, 또 한국 남성들은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도 재밌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남성들만 그렇게 해주죠? 여성들 중에도 미혼 많아요. 그럼 여성들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데 멋있는 남자들, 건장한 좋은 남자들 있으면 한국 여성들 결혼하도록 지원해 주지 왜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왜 남성들만 그러죠? 전 여기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전통, 남아 선호 사상, 비근한 예를 들면 밭은 상관없어. 씨만은 우리 거야 돼. 라는 생각. 이런 게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한국의 내국인의 결혼 이혼율 높죠? 근데 내국인의 이혼율보다 더 높은 게 결혼 이주 여성이에요. 내국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이주 여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서 또 하나, 이게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장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산입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출산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2000년대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이미 성인이 됐어요. 군대가 있고요. 이제 사회적 진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나 어느 나라 사람이지 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중3 아들이 있는데요. 얘 학교 끝나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돌려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요,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도 낮아요. 한번 통계 한번 보실까요? 내국인 아이들이 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공교육 이탈률이 커요.
높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혼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불거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저는 결혼 이주 여성 생각하면 심청전이 생각납니다. 전래동화. 네. 전래동화에 보면 심청이가 신봉사 아버지 눈뜨게 해주려고 임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죠. 네, 몸을 던지죠. 저는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청전은 보니까 그래도 바다에서 용왕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가져가지만,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남양주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그 미등록 체류 아동들을 보육하는 보육실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반 20년 가까이 그 부모님들, 특히나 이제 미등록 부모님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230명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봐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폴리텍 대학교까지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좀 안정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쨌든 미성년자들이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름이 따신이라는 방글라데시 친구 아이인데, 이 친구가 이제 무지개 보육실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친구 김치도 먹고 싶고 한국 친구들 다 놀고 싶고 막 이런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방글라데시에서 의류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다가 점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점포를 내면서 그 의류 상표 이름을 따신. 네. 한국어 표기 그대로 따신. 네.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 좀 자부심도 있고, 어쨌든 우리 무지개 보육실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사회를 끌고 가야 될 아이들인데, 이 세대 아이들한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이들에게 좀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이제 다문화라고 떠들면서 이제 뭐 여가부에서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만들고 뭐 전국에 지금 뭐 250개 시군 단위마다 다 깔아놨는데, 사실은 한 가지 취약점이 뭐냐면 아직도 보육 단계 지원에 놓여져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은 이미 청소년이 되고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보다 하다가 2019년에 보육실을 운영하다가 그 날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 중, 고, 그 성인이 되기까지의 전 단계를 우리가 이 아이들의 그 자존감,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감성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일을 시작을 했고 한 2년 동안 하다가 작년에는 아주 좋은 그 기회가 되어져서 여기서 이걸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JB금융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아주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국에 있다가 간 친구들이 그래도 제법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핸드폰 가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의류 가게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근데 가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바지 지퍼 만드는 공장을 하면서 성공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 공장 견학을 시켜주겠대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갔는데, 닛산 일본 세단 차라 기사까지 딸려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모님, 제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좋은 경영 기법을 하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만, 12시간 막교대. 네. 섬유 공장은요, 12시간 막교대를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1년 12달 이불이 깔려 있어요. 12시간 일하면 12시간. 섬유 공장은 그 기계 가동을 중단하는 순간 굉장한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밤낮 막교대를 해요. 거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바람직한 거예요. 이제 뭐, 자기가 일했던 한국에서 그걸 배워왔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또 공장을 갔어요. 갔는데, 어른들이 있는데, 한 초등학교 아이들 한 5명이 어른들 틈에서 끼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20년 넘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정작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일을 했나? 이 천민 자본주의를 그대로 갖다가 이식을 시켜놓는 걸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도와준 거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필리핀 신앙공동체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니네 한 달에 5,000원씩 다 내놔. 5,000원 담배 한 갑이야. 니네 하루 담배 안 핀다고 생각해. 5,000원씩 다 내놔. 그래서 45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필리핀의 파리타스라는 곳이 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생활을 해요. 거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희 성공의 신부님이 계셔서 거기 아이들 45만 원에서 50만 원 보내면요. 한 달 아이들 간식비래요. 예. 네,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는 제가 동생처럼 생각했던 모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부님 제가 고향 동네에 가니까 거기 동네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컴퓨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공간은 있는데 컴퓨터 살 돈이 없어요. 그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래? 얼마 필요한데? 그래서 300만 원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집사람 몰래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 원 찾아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운영을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들도 와서 거기 와서 그걸 배운대요. 이 친구가 우리 센터에 있을 때 컴퓨터 교육을 받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컴퓨터 관련된 그 기능들을 다 숙지를 하고 간 친구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희망의 달이라는 NGO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NGO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향 동네에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가방이 없더래요. 뭐 어르신들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 보자기에 싸서 책가방하고 둘러매고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이 가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국에 같이 일하다가 온 친구들과 그 센터를 만들고 희망의 다리를 만들고 모금 활동을 해서 그 학교에 가방 없이 다니는 아이들 가방을 다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분유 못 먹는 아이들, 이 아이들 분유를 사서 나눠주기도 했고 방글라데시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겨울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담요를 구입해서
그 아이들 담요 새벽에 가서 나눠주는 활동들을 했고, 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이주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빈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뭐 냉장고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때는 냉장고 하나였거든요. 그 문짝 하나? 네? 근데 지금은요? 양쪽으로 열려요. 이것도 모자라서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네. 근데 보면요. 한 30%는 버릴 음식들이 쌓여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 빈부의 문제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배어져 있다. 그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선생님이 동양 강의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탄은 누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 동양학 전공자인데 갑자기 사탄 얘기를 해서 뭔 얘기지? 딱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탄은 바로 자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본. 네. 저는 맞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제 삶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저 신앙인인데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제 입으로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서 제가 갑니다. 근데 제 삶을 정말 움직이는 건 자본이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이제 끝입니다. 제가 이 이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제가 하는 일은 향후, 미래, 한국의 통일국가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훈련과 학습장에서 우리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벌써 이제 1세기가 다 돼가요. 생각도 다르죠. 사상, 언어, 문화, 풍습도 달라요.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요, 100여 개 국가에 200만이 넘는 150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종교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과 학습하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 통일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통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몇 명 없어요. 통일 반대하는 사람 그럼 드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왜 반대해? 그랬더니 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해? 네. 근데 이미 우리 아이들 세대도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86년도인가 87년도에 이제 필리핀 그 여성가정부가 처음 한국에 왔다라는 게 이제 신문지상에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쭉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뭐였냐면요. 동정주의였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뭐였냐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형제들을 그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에서 만나는 장면을 그 공영방송에서 방송으로 내보내줬었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 탁 틀어진 게 뭐냐면요. 혐오주의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 이유 중에 저도 지금 이제 다문화 정책 반대 운동
카페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회원수가 5천 명이 넘어요. 카페 회원수가. 그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왜 그 혐오를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만 있었어요. 근데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이제 스펙이 다양해지면서 한 측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진입하려고 해요. 자스민 위원처럼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도의원 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차 성장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이제. 야, 니들 어떻게 우리랑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 니들이. 저로 가. 네. 그러니까 이 동정주의 의식에서 이제 확 역전이 돼버리면서 전에는 그냥 이방인으로 우리의 변두리로 있던 사람들로 지켜보고 있다가 사회적 구성원으로 들어오려니까 이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북미에서 온 블랙을 대하는 태도, 아프리카 블랙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마석에도 카메룬에서도 오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해요. 개새끼 소새끼 들으면서 여기 공장에서 일해요. 주말 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이태원 가요. 이태원에 가면 영어대죠. 예? 블랙이지만 US인지 아프리카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가면 대우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이 인식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역사가요, 참 이 슬픈 역사잖아요. 예.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그리고 나라 뺏기고 나서 독립되자마자 군사 독재 생기고, 전쟁 터지고, 그리고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폐쇄 국가였잖아요. 한 번도 열려있는 국가가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있다가 기껏 해봐야 이제 40년, 30년 요 사이에 외국인들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사회가 돼. 무슨 다문화가, 유럽 같은 경우 몇백 년이나 되고 몇천 년 된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무슨 다문화가 됐다 그래. 외국인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 한국은 왜 이래요? 왜 그랬더니, 아, 유럽처럼 좀 자유롭게 가고 좀 뭐 어떻게 좀 잘 해줘야지. 제가 그래서 속 터져서, 야, 우리나라 통일만 되면 너 진짜 걸어서 저기 프랑스까지 갈 수 있어. 예.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장벽이요, 얼마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그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편집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량도 약간 좀 줄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